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 구도 속에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자금 송금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2% 오르면서 석 달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지만 금리 인상폭은 줄었습니다. 미 증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액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을 공개하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포근한 날씨가 물러나고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입춘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부터는 온화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양강으로 꼽히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후보 등록 첫날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친윤 지지층을 겨냥해서 윤석열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다라고 강조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윤심 호소인이 등장했다면서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 최근 안 의원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친윤계 의원들의 경계,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은 친윤 파리가 볼썽사납다면서 직격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윤심은 100% 김기현이라면서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계로 통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셈법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의원 인터뷰 들어봤고요. 오늘 김기현 의원 인터뷰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소인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안철수라고 하는 상품 가지고 경쟁하고 김기현의 상품 갖고 경쟁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젠 좀 그렇게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희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현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니까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2강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좀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에서 네. 저희 오히려 걱정이 뭐냐면 2월 10일 날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당원들을 6,000명 대상으로 당에서 하는 조사거든요. 물론 이제 의뢰를 하죠. 예. 그거는 굉장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간의 차이가 심할 때 네. 이것을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또 이상한 말씀들 나올까 봐. 왜냐면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일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우리 당의 책임당원하고는 구성비가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과 네네. 예, 실제로 여론조사 때 구성이 다르다. 네, 왜냐하면 책임당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 이제 지방선거 치렀죠. 그때 지방선거 때 후보들 간에 그 경선을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였거든요. 네네. 소위 말하는 당원 배가 운동인데요.
그러면서 아마 그 일반 여론 조사할 때의 대상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김건희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분명한 상승세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한 부분이 우리 유승민 유승민 의원과 예. 전 의원과 나경원 전 부위원장,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당원들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그렇더라고요. 여론조사가.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는 대통령실의 지나친 당무 간섭에서 오는 네. 우려와 예. 혹은 그거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 때문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지나친 당무 간섭으로 인한 비윤 단일화를 강제화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비윤 단일화를. 그 천하람 이런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도 오늘 출마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선언했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당원 룰이 바뀌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대 70,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30, 30, 당원 당원 70이었다가 70이었죠. 예. 당원 100%로 바뀌면서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천하람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가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밀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를 따라 들어온 젊은 당원이 한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뭐 당내 사정이니까 예,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다면 천하람 선수의 등판은 굉장한 좀 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군요. 드네요. 책임 당원의 이 구성비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나오는 그 구성비가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최근에 언론 다를까요? 보도를 보니까 40대, 50대는 여론조사 이 구성보다 실제로 그 당원의 구성은 더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거 아직 저희가 1월 말일자로 마감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아직 취합이 안 됐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면 또 선거법에 걸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밝힐 수도 없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 지금 뭐 서로 신경전이 좀 거세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요, 또 이철구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 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거 있잖아요. 네. 저는 좀 저희가 이제 심판의 입장이지만 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 당은 어떤 당이냐? 네, 대통령을 탄핵당한 당입니다. 네, 네. 그리고 3번의 공천 실패와 네. 총선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거의 앞길이 안 보일 때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모셔와서 겨우 정말 억지로 이기다시피 이겼어요. 예, 아주 근소한 차로. 네, 근소한 차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당대표를 뽑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심을 어느 쪽이건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너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총선 실패 이후에 특히 당의 원로급 다선 의원들이 다 그냥 몰살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네. 저희 아시다시피 초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아직은 성숙치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예. 그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의존해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요, 보통은 이렇게 당 대표 경선이 치열할 경우에 여러 논란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야당하고 여당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야당은 이제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네. 근데 여당은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든지 저런 식으로든지 그 대통령이 개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네. 그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막 해석이 이용해 먹죠. 이용해 먹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냥 뭐 예. 민주당도 집권 여당이었을 때 마찬가지였을 아, 예.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개입하신 거죠. 왜냐하면 네, 친윤 네. 쪽은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선동 의원도 그렇고 나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스리슬쩍 정리가 됐어요. 왜 어떻게
김기현 의원하고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예. 그러니까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 아까 김행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라고 정리가 자동빵 됐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룰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100% 당원 투표,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 도입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선 투표가 지금 잘못하면 재발등 찍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예.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당무 간섭을 그렇게 지나치게 안 했으면 나경원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온 다자구도가 되고 그러니까 예. 즉 비유는 다자구도가 되고 친유는 단일화됐으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었을 텐데 네네. 이게 지나치게 당무 개입하면서 나경원도 접고 윤승민도 접고 예. 그러면서 안철수만 남은 거예요. 네. 그나마 천하람이 나와서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 지나친 당무 간섭이 불러온 참화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개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란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네. 예. 저희가 성숙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까지 또- 예.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실 것 당이 같아요.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만약에 김기현 의원, 김장현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면 사무총장, 공정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네. 강력한 대통령제여서 늘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었던 이제 김대중 네. 당시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 당선되셔야 되니까 네. 김옥두 등 예. 그 친동교동계가 다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그때 했었죠. 건너가 뭐 이선 건너가 후퇴. 뭐 예. 이선 후퇴했고요.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그래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장제원 의원님도 지난 인수위원회 때에도 모든 당직을 모든 그 임명직 맡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맡지도 않으셨고 예. 그리고 이선은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이 그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인증샷 논란 때문에 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남진 그렇습니다. 아세요, 가수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목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인증샷이 뜨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김기현 네. 후보께서 자기를 지지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아니 어떻게 남진 가수가 네. 김기현을 지지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비난, 그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인해서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기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거짓 글이 돼버리면서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사실 남진 선생이 이제 해명하면서 오해는 풀렸는데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오해 푸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참 없었으면 좋았을 해프닝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간 또 충돌하는 사안 많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1인 시위, TF 출범, 또 뭐 밤샘 토론, 주말 장애 투쟁 준비까지 지금 매우 분주한 하루 보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공개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또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다는 것을 헌법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 도입은 이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관찰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8시 반부터요. 철험의 주축으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밤샘 농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현장에 계셨었죠?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뭐 일단은 그 저를 포함한 네. 여러 의원들 한 2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어느 언론에서 이제 강경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뭐 철험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일종의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선발대 네. 정도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는 수백 차례 압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들이 쌍방울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이재명 그다음에 대장동도 어찌어찌 해서 뭐 처음에는 배임이었다가 그다음에 뇌물죄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김용하고 정진상을 구속하면서 대선 자금으로 갔다가 네. 갑자기 요즘 이재명 이제 배임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야당 탄압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정도로 네,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판이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공판 검사가 공소장하고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300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한 서로 공모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작전 세력이 한 지시를 이행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 공판 과정에서 이 공판 검사가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까지 새롭게 제기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대통령실에서 그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근데 아무런 수사를 안 거예요? 하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고발을 안 해요. 예. 근데 그 언론을 보고 논평을 낸 김무경 대변인은 고발했어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무고죄로 다시 맞고소를 한다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그 공판 과정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검사가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한 명은 세계은행으로 워싱턴으로 발령이 났고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말은 영전이랍니다. 본인들이 원했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사팀 말 안 듣는 수사팀을 해체할 때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런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네.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검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그리고 의혹을 털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을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요구안을 어떻게 아니요, 할지 탄핵은 아니고 파면입니다. 파면 요구. 파면 네.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런 지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결정을 하죠? 어제 논의에서는 이제 뭐 주로 김건희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민 그래서 장관은 그거를- 파면을 요구했고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는 거 검토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아,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네. 뭐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위증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예. 그 요구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네. 오히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정치적 쟁점화하고 싸워 나가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는 지금 주장을 폈고 어제 밤샘 토론회까지 이제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네.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국회에서 출근하면서 봤어요. 네. 농성하고 계신 거. 그래서 이제 뭐 거대 야당이니까 그 169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6석, 또 무소속 7분 이렇게 하면 이제 182석으로 충분하게 발의하실 수 있죠. 예. 물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김건희 특검 그러시는데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조국 당시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총장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두 부부를 아주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네. 2년 반을 털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입니다. 대선 3개월 앞두고 당시에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하면서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소환 조사의 의미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반대한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김태훈 사학 차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 민족해방 NL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민자당사를 검거했다가 집행유예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진보 학생연대라는 서울대학교의 그 클럽에서 예, 예. 박주민, 이만희 의원들과 같은 클럽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당시에 또 무혐의 처분을 그냥 혼자 반대하셔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 예. 소환 조사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을, 그것을 여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그 두 텀 앞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시 소환해서 구속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범죄 앞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거요,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네. 이미 2년 반을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던 특검 사건이에요. 받으시면 민주당에서는 되겠네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충분히 들여다본 사안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요. 예. 당시 4차장이 김모 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죠. 아닙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그때 보고벌을 누가 했냐? 예. 최강욱 의원이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 당시에 네네. 그 당시에 그 대검을 비롯한 중앙지검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고 당시 그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런 사실을 놓치고 왜 아무 아니, 뭐 없는 그분은- 4차장 얘기하십니까? 그분은 쫓겨나시고 그러니까, 자, 최강욱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김행 의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털면 되잖아요. 항상 한동훈 장관이나 누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죄 없으면 조사받고 죄 없으면 무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특검 받아가지고 무죄를 입증하세요. 아니 그 똑같은 얘기를 제가 네. 일단 그때 이거 사실관계니까 예, 사실관계 당시에 확인 한 이제 번 더 하고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당시의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그리고요, 장관이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박범계 예, 장관으로 박범계 장관 바뀌죠. 등장하고요.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나시고 예.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예, 예. 바뀌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이승윤 예. 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예.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2년 반을 털어서 예. 대선 3개월 앞두고 21년 12월 3일 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데 그것을 자 그렇게 따지면 네. 성남 FC 문제도 네. 사실상 경찰 조사 결과는 사실상 무혐의로 끝난 아니죠. 거를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네, 예. 더 이상 이 그거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할 제가 말이 많아요. 사실관계니까. 네, 네. 아니, 요거는 사실관계니까요. 네. 한 번 더요. 성남 FC 사건은 이렇습니다. 무혐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은 무혐의의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분당 경찰서에서 단 한 번에 3년 동안 단 한 번의 서면 조사를 갖고 불송치했던 겁니다. 예.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라고 저도 불송치한 말씀드렸고요.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왜 거짓말을 했냐 이랬더니 인정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경찰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검찰이라고 네. 한 적 없고요. 경찰이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경찰이 자, 무혐의 그렇게 아니고요. 따지면 불송치했습니다. 자, 성남 FC라든가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여의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10,000평을 1만 평을 외국계 기업에다가 외자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99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합니다. 예. 그게 지금 ICT 건물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그게 지금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갑니다. 예. 건물값만. 근데 99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수장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내리면 그게 다소 논란이 그때 당시에 특혜 논란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이재명 예. 당시 시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처벌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갖고 있는 행정권이라고 본 거예요. 정책권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 뒤집고 있는 그거요. 거잖아요. 문재인 네.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법원에서 똑같은 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건 제3자 다르죠. 그건 뇌물죄로 다르죠. 임명을 하고 네. 그때부터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자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래서 최순실한테 간 거잖아요. 그 공익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한테 얻은 돈이 예를 들어 미르 재단 얘기잖아요. 미르 재단에 그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됐습니까? 최순실한테 구속된 거잖아요. 미르재단에 근데 있죠. 그렇죠. 미르재단한테. 최순실이죠. 네. 그리고 이번 건은 성남시청과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된 거예요. 시민한테 귀속되어 있지 아이고, 않죠. 그 결국 성남 FC 지원금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모든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뭐 이제 의혹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재판도 있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금 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상 경기도 대북 사업의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 자금에 돈을 빌리겠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커넥션 드러나고 있다, 소설이 아닌 다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그 민주당에서는 늘 증거가 없다. 늘 그러세요.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른다. 뭐 그 소설이다. 늘 그냥 반복되는 말 하세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희가 돈의 움직임은 확실치 않습니까? 예. 당시에 김건희 지금 여사의 예. 주식 투자도 보면은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예. 파는 기간 동안에 손해 보고 개인이 주고 팔고 했던 증거들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이 2000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예. 쌍방울과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이화영 또 평화부지사. 이해찬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쌍방울에 집중적으로 이재명 라인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태형 변호사, 예. 또 나승철 변호사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이 대표님 친형 그 강제로 정신병원 예. 입원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을 때 다 대법원까지 갔죠. 예. 변호하신 분들이에요. 네. 김인수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또 이해찬 씨 보좌관인 황모 씨, 안부수 씨, 안부수 평화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다 쌍방울, 나노스의 사회이사, 사내이사, 또 비상금 고문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성남 시장 때부터 지속되어 온 커넥션이에요. 당시 예. 어떤 일이 있었냐.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들락날락 거릴 적에 누구를 영입했다 하고 공시를 띄웁니다. 이화영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뭐 나승철 변호사 우리가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그 이제 그러면서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다 뭐 공시만 연관이 해요.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증권법상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시해야 의도적으로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이사가 바뀌면 당연히 그건 고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자랑하려고 올렸다고 하는 그리고 거는 그때 해석이죠. 그때마다 대북 사업이 경기도하는 대북 사업들이 줄줄이 히토류를 체결했다, 뭐를 예. 했다, 어디서 뭐 그 자. 광물을 이런 것들이 네. 쭉 뜹니다. 그것이 저도 그게 경기도와 경기도하고 같이 되는 관련이 있다.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서는 예. 이 특히 나노스는 이재명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반박하실 수 예, 있는 예, 의견을 예. 자, 주세요. 저, 예.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자가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연결되는 거는 지나친 점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대북 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무슨 사업이었냐면 2019년 6월에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단천지구를 개발한다. 무슨 얘기냐면 히토류 등 희귀 강산에 대한 채굴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원산 갈마지구에 관광 리조트를 설치하는 거. 아.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 예. 이것만 됐으면요 쌍방울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장은 그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 사업이다. 아, 그렇죠. 경기도와는 그리고 관계가 없다. 토탈 뭐 300억, 200억, 예. 3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하니까 총 800만 800만 달러, 달러라고 약 하죠. 100억인데요. 예. 저 경기도에 당시에 있었던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예. 200억이에요. 네. 거기다 손 안 벌리고도요. 네. 경기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200억은요 택도 없는 게요. 쌍방울이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짧게 쌍방울은 좀 해주세요. 깡통 시간이 많지 회사였어요. 않아서. 네. 127억이나 적자가 2017년도에 있었던 회사가 경기도와 손잡고 난 다음에 그 경기도하고 손잡아서 뭘 했어요? 그때 네. 주당 100원씩의 전환사채 네. 인수합니다. 그것이 그해 말에 네.
주당 2,325원으로 뛰면서 총액 4,4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쌍방울이 예.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혜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벌립니다. 그것이 다 주가에 공시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친서 전달한 거 다 예. 나왔죠. 저도 또 잠깐만. 저쪽에 그 방북 그 협조 네. 초청 요청하는 공문 다 지금 공문이 다 나왔어요. 공문이, 그런데 그거 그 다 공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일부 보도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네. 대북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논란이 노력이 있었는데요. 예.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행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경기도를 통해서 김성태가 실현한 이익이 있는지 예. 첫 번째, 두 번째 김성태가 하고자 했던 대북 사업 예를 들어서 관광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히토류 사업 등이 예. 경기도에서 내줄 수 있는 허가권인지 예.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래 오늘 비공개 토론하는데 대표님 앞에서 부탁해. 뭐야? 김영호 안 찍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김영호이라고 약간 점잖은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한 시간밖에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쩌다가 사회를 보게 된 이원욱입니다. 어떤 모 기자님께서 반명 의원들의 결사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구나. 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비명 모임이 발족한다는데 몇 명이냐? 이 민주당의 길 토론회는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 모임이에요. 비전. 딱 한 글자 틀린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비명 모임이 아니라 비전 모임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한 의견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공개로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되는 거. 오늘 당에서 고맙습니다. 이런 여사 TF 좀 경험됐다고 했는데 오늘 발제까지 안 듣고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대표님 일각에서는 비명계에 손 내민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비명계 아니라는데 비전 모임입니다. 비전 모임. 지난 2021년 2월 경북 북매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성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 씨는 1심과 2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훈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구미 3살 여아의 친모인 성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 하다 그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 과정에 검찰이 석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입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석 씨 본인도 시인하고 증거도 명확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인데요. 석 씨는 시종일관 2018년 전후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DNA를 검사한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또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 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점 등 정황을 토대로 1, 2심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석 씨가 친어머니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 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숨진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쯤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구미 3살 여아 사건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네, 지난 2021년 2월이죠.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운 언니 김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DNA를 분석해보니 김 씨의 딸이 아닌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의 딸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고로 수사를 매듭지었는데요. 하지만 석 씨는 줄곧 자신이 이 시기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꿔치기 한 아이, 그러니까 딸 김 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고 석 씨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에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 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잠시 후 서울시청에서 단독으로 만납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탈시설 관련 장애인 권리 예산 그리고 이동권 보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나눌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장현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10분간 전장현 대표님 말씀을 들은 후에 10분간 서울시에서 업무 관련 실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10분은 추가적인 말씀을 나누고 시장님께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장현 측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 3분 참석을 요청드렸는데요. 대표 1분과 2분의 배석자가 오셨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뵈려고 많이 기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전 아주 단순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자고 했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고 또 우리 박경석 대표님도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서울 시민들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냉각기를 갖자는 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도 해주셨고 또 최근에 만남이 성사된 다음에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비교적 평온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처럼 지하철이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점차 이 전장현의 시위 형태를 보면서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정말 이제는 인내의 어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위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정부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여러 차례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서울 시민들도 이해하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차후에 또 필요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말씀으로 오늘 인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0분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같이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 부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무정차 그리고 또 이 무관용 그리고 1분 더 늦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으로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2년 올해로 22년째입니다. 2001년도 1월 22일 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떨어져 사망한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저희가 이제 감옥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이제 탈시설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2021년도 12월 3일입니다. 세계장애인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에 2001년부터 지하철로도 내려간 것을 아마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님 때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이명박 시장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션 시장님께서 재임을 하시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2017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또 신길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또 2022년도 작년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으로 100% 하겠다라는 약속을 문건으로도 하고요. 선언으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섭섭한 내용은 저희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해달라고 이번에 2021년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서울시가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 약속 위반 그리고 2022년도 약속 위반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서울시는 책임 있게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양천 쪽에 9호선에서 네, 오세훈 시장과 전장현 대표단의 면담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현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밀수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단속 최일선에 서 있는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람보르기니 안에 숨겨둔 가방에서 필로폰과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매용이지? 소분한 거지 다 판매하려고. 지방 곳곳에도 각종 주사기와 마약 소분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리얼 상자로 둔갑시킨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압수당한 필로폰과 대마, 신종 마약 엑스터시까지 양이 7kg에 달하는데 주로 강남 클럽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습니다. 마약 밀수법은 날로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구슬 안에 필로폰을 들여오거나 인스턴트 커피에 환각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을 섞어 눈속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624kg, 불과 5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양만 따져도 서울 인구가 한 번씩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밀수가 대폭 늘었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늘어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도 재개되는 추세입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소비국이 되자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약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고 마약 적발을 위한 최첨단 장비 40여 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마약 유통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통관검사 체계별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입춘인 토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